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하염없이 이거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시장도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상승불을 켜는가 싶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개장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양시장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면서 지수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장에 투자에 뭐 반전을 일으킬 만한 게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현대차 IPO, 인도 IPO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현대차 그룹주들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 답답함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수급이 전혀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또 52주 신저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3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네. 정말 호재를 받을 수 있었던 SK하이닉스마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막 스타트를 하면서 본격화되는 구간인데 한 달치 영업이익 전망치는 또 7%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 역시나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또 급격하게 개장하고 나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그래도 특징이 있는 섹터나 업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으로 더 자세하게 한동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 오늘 제가 장 출발하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걸로 함께 시장의 분석을 해봤는데 급격하게 너무 또 변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빠르게 상승하던 것들이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하고 싱크풀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원들이 지금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의 크기도 크지 않은 상황.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을 뚜렷하게 상승시켜줄 만한 아니면은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더 지금 일단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뭐 반도체 HBM,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갑니다.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상승의 불을 켜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SK하이닉스도 결국에 하락 전환돼 버리는 상황이었고요. 아이폰 관련해서 애플 최근에 주가가 잘 간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이폰 관련주가 올랐다가 오늘 바로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관심은 많은 상황인데 클래시스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그나마 원전주들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그나마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떠받치기엔 여전히 너무나 약한 모습이고요. 자, 이외에도 뭐 치매 관련된 이야기도 뭐 올랐다가 바로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도 역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2차 전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전고체 역시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시장이 지금 굉장히 산만하고 뭔가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뭐 반도체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야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방어를 못하고 코스피가 2600선도 금방 이탈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간밤에 4.1%나 급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잘 가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엔비디아향, 팀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시총이 3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과의 이제 시가총액 차이 700억 달러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에 도전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계속 훈풍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자 리서치 회사 CFRA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60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기존에 165달러 정도로 목표 주가 잡았는데 190달러대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일단 오늘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인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개장하기 전에 실적 발표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지 엔비디아처럼 같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동행할 수 있을지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럼 더 자세하게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sek터 안에서도 좀 명암이 엇갈리는 흐름들이 유독 보입니다. 개별 호재로 튀는 종목들, 유니테스트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장중에는 9% 넘게 오르기도 했거든요. 역시도 현재도 6%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AI 전력 소모량을 좀 줄이면서 정확한 연산을 할 수 있는 소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조금 무너져도 유독 강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 개별 호재에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30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조금 좀 힘을 내는 흐름들. 여기서는 이제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일정 부분 들어왔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엔비디아 상승세와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거는 그렇게 동조화가 잘 되고 있지는 않다는 흐름입니다. 어찌됐건 긍정적인 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앞두고 있는데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추정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7조 정도 예상했는데 6조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 7조 원대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사상 최대로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의 DS는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요. 그 실적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실적당에서는 역시 유망하다 이런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요. 테크윙 대표적으로 HBM 관련주잖아요. 그 장비, 국산화 이런 쪽이니까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일정 부분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0.7% 오늘도 상승 탄력 극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듀얼 TC 본드 이쪽에서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흐름들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SK 하이닉스에서 싱가포르 업체나 하나 정밀 기계 고객사를 좀 다변화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최근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일부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들 오늘 대표적인 관련주 안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테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클래시스의 주가 하락, 이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이나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도 원인은 클래시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시스 국내 최대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인데 이 클래시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한 61%, 액수로 따지면 한 3조 원대 규모로 이런 지분 매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탈이 이 클래시스의 지분 61%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현금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클래시스가 대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좋지 않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진짜 클래시스가 이렇게 매물로 나와서 매각이 되면 3조 원대 규모 액수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거는 K-뷰티 산업 역사상 어쨌든 가장 큰 규모의 M&A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LG전자가 가전이랑 뷰티랑 엮어서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데 클래시스 매수할 수 있다, 클래시스를 사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클래시스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클래시스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이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이루다랑 합병하면서 발행한 신주가 오늘부터 풀리는 모습인데 유통이 되는데 이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가 또 겹치면서 함께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좋지 않은 상황이 겹쳤네요. 과연 클래시스 앞으로의 주가 향방 또 실제로 클래시스가 매물로 나와서 매각이 될지 여부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함께 흐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클래시스가 장중 10%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규모 신규 상장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 매각설이 부각된 영향이죠. 현재도 8%의 급락을 하면서 56,800원, 전 거래일 대비 5,100원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미형 관련주들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휴젤은 대표적인 보톡스 기업입니다. 아시아, 유럽연합 이쪽에 63개국에 수출 이렇게 하는 그런 전력도 있고 보톡스 3대 시장이 미국, 유럽, 중국에 모두 진출한 기업이죠. 오늘 2%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재생, 레이저 이쪽 원택입니다. 대표적인 미용 관련주를 최근 부각받았으나 현재 1.7% 약세 흐름을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있는 상황이네요. 미용 관련주의 흐름들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양자기술 관련된 테마가 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급등했다가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자, 일단은 AI 전력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양자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광주과학기술원 남창희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성재희 수석연구원 팀이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강력장 양자 전기역학 현상인 비선형 컴퓨턴 산란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오후 저녁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양자 역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라는 회사, 기업이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온큐는 김정상 듀크대 교수, 우리나라 사람인데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공동 창업한 양자 컴퓨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양자와 관련된 테마들이 좀 겹치면서 오늘 그나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테마주로 좀 관심이나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 흐름 볼까요? 네, 오늘 대표적인 관련주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7.7% 가깝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양자 암호 관련해서 우리나라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양자 암호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4% 강세.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 원자력 이런 관련주로 오늘 부각받고 있는데 슈퍼데드 강세니까 그 또 이슈는 또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넷과 ICTK는 좀 차별화되죠. 특히 ICTK 같은 경우에는 3.6%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련주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대비할 수 있는 종목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오늘도 이데일리온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 속 시원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리뷰부터 네.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계속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자,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저항선을 찍고 조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기억도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우지수를 한번 보면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그래프는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되는 그러한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저항선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어떤 라인들이냐면 찍고 나서 빠지는 라인이 있고요.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차트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좀 주시하면서 보시다 보면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라인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밑에 있는 지선 라인 다우지수 지선 같은 경우엔 42,600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46,200포인트 그 라인들을 한번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지수 따의 그 저항선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자체가 미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다우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와 함께 파트너님이 항상 체크하는 종목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지지 여부 그리고 매물대 소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3분기 순이익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자, 다우지수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아까 제가 그 저항선을 못 보여드려서 네. 자, 이 다우지수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쭉 연결된 그 연두색 저항선이 보이실 텐데요. 그 저항선을 찍고 빠졌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밑에 파란색 지지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이 지지선을 찍으면 헤드앤숄더 머리가 완성이 되는 그림이라서 지금 엄청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안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지금 비상입니다. 어떻게 비상이냐면 이 나스닥 지수 차트는 과거에도 이런 일봉상 최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었어요. 요거는 제가 마켓나 이번에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인데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오는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저항선을 계속 넘지 못하고 어제도 찍고 나서 다시 그 돌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테슬라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테슬라를 또 왜 봐야 되냐면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 특히나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그림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라인들을 잘 살펴봐야 되냐면 요 라인들, 제가 6월 25일자에 들고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리는 이 일봉 저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게 나올 거거든요. 자, 이 저항선하고 연결된 라인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가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은 상황이었어요. 그쵸? 찍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었냐? 자, 좀 전에 일봉상 고점 라인하고 연결된 라인을 딱 찍고 반등이 나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음봉으로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최고점 라인하고 연결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찍게 될 그 저항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제가 마켓나 이브에 나와서 이렇게 M자형 하락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M자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또 주시를 해야 되는 라인이 어디냐면 일봉상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이 그대로 연결된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반등 라인을 저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일봉상 저점과 저점하고 연결된 이 추세 지지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거 지금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을 그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꼭 지지를 해야 된다. 그 지지선이 205.7불이 되겠습니다. 이 205.7불 라인을 꼭 지지를 해야 반등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저 지지선을 찍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는 또 유출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그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위에 올라갔었지만 테슬라 저항선을 찍고 빠지는 바람에 다시 또 조정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요 라인을 잘 살펴봐야겠죠. 자, 제가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이 왔습니다. 어떤 라인이냐면 일봉상 저점 라인들, 일봉상 최저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라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지지선이 155,600원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근처에서는 매수를 보셔도 충분히 상승하면서 위에는 다시 20만원 저항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20만원 저항선 같은 게 찍고 나서는 다시 M자형 하락이 나오는지 뚫고 반등이 나와서 위에 있는 목표치 저항선까지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치 27만 6천원 라인, 저 라인들까지 이 20만원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요 점을 잘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금 지지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전구체 기업으로 아시면서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좀 물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떤 저항선들이 있었냐면 일봉상 최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추세선을 연결을 했을 경우에 그 라인을 딱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저항선은 나중에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최저점 라인들을 지지를 하면서 고점 점점 올라가는 그 상승형 차트를 그렸었죠. 자, 그 라인을 지금 지지선을 찍으러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지를 했던 지지선이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 한 번 더 이렇게 M자로 M자 우측 상단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원서부터 한번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고, 테슬라도 조정이 나오면서 그 라인을 찍고 다시 207불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에코프로 머티도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을 때 같이 내려온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방송에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린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라인들이 있어요. 자, 이 파란색 저항선, 요 라인들 찍은 저점 있죠? 요 라인들하고 계속 연결을 하면 과거에서도 요 라인들은 계속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고 찍었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라인들 바로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라인이 밑에 있는 32만 8천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32만 8천원 라인 그쪽 근처에 오면 한번 매수를 보시면서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41만원 쪽에 있거든요. 위에 있는 목표치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이 테슬라가 반등이 나올 때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같이 반등이 나올 포스코 홀딩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국내 기업들 세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자세히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서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채팅창에 지금 계좌 빨간 게 하나도 없다.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는데 왜 주식만 내리냐. 뭐 이러한 채팅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대감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빠지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네, 엔비디아와 함께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엔비디아 차트를 제가 계속 나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예전에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가지고 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헤드앤숄더 머리 라인을 만들러 올라가고 나서 M자형 우측 상단을 만들러 올라갔을 때 이 라인 머리를 찍고 내려오면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러 밑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그림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과거의 지지선 라인들, 그 과거의 저항선 라인들이었던 것을 지지를 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된 그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저항선을 찍고 빠지면 반도체 관련주, 지수 관련주들이 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었지만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빨간색 저항선을 찍지 못하면서 제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제가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항선을 꼭 뚫고 올라가야지만 140불대 그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 연두색 저항선, 요 라인들을 계속 투닥이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그림입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140불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자 엔비디아 저항선이 148.2불입니다. 자, 저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다우도 그렇고요. 지금 하방 압력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다우지수는 헤드앤숄더 머리 라인을 지금 완성하려고 내려오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항선을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지 한번 제가 보면서 저번에 차트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이 58,3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이 우하향 지지선입니다. 자, 그래서 일봉이 생길수록 가격이 하나씩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저점 라인이 딱 58,100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저번에 가져놨던 그 그래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있습니다. 58,100원 라인 이 지지선을 찍고 있는데 꼭 지지를 해야 하는 지지선이고요. 이 지지선을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위에 있는 저항선 지금 68,100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저항선도 살짝 내려와서 요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 지지선 58,100원을 지지하는 여부가 가장 좋겠고요. 이걸 살펴봐야 하고요. 자, 심장 강하신 분들 삼성전자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제가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20만원 저항선을 목표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날 10% 이상 빠져야 15만 3천원을 찍는데 그 라인을 15만 3천원부터 매수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에서 지금 올라와서 20만 원을 찍으면 한 30%가 넘겠죠. 엊그저께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9%가 넘어가는 그 수익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20만 원을 딱 찍지 않아서 일단은 매도를 보류를 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 한 번 더 20만 원 라인은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를 더 볼게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나와서 한번 매수를 한번 드렸던 그 종목인데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드리냐면
계속 추세선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면 과거와 연결된 그 추세 지지선인데 그 라인을 어제와 오늘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점 라인이 왔고요. 제 생각에는 9,870원 이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위에 있는 목표치 라인들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거래량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수 잡고 한번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가져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 지금 저점을 잡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정말 파트너님 말씀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딛고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오늘의 공략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종목 뭘까요? 자, 오늘의 공략주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요? 네. 이 한미 반도체 3분기 영업이익만 993억을 거둬들였고요. 작년 동기 대비 3,320%나 증가한 네. 그런 종목인데, 자, 모 증권사에서 저 리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좀 수정을 하면서 이런 그 한미 반도체 주주분들이나 한미 반도체 그 경영진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자, 그래서 기사도 수정을 하던 그런 모습도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한미 반도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미 반도체를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어떤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자,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도 밑에 충분히 지나가고 3번이나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그래서 이 라인들은 나중에 혹시나 내려온다 해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현재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현재는 단기 이 지지하던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차 제가 그 매수가로 96,500원서부터 95,000원까지 한번 매수를 드리려고 하고요. 자, 목표가는 1차 153,000원 요 라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차로 153,000원이고요. 자, 2차로 위에 올라가게 된 1차로 123,000원이고요. 2차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153,000원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87,000원을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저항선 라인들도 저하고 똑같이 그려 놓으셔야 돼요. 자, 일봉상 고점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면서 이 저항선 아래에서는 저항선을 형성이 됐었고요. 이 추세선 위에서는 이렇게 지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153,000원 라인을 오면은 일단 최종 목표치로 보시고 1차 저항선도 저하고 똑같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너무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죠. SK 하이닉스와 함께 밸류체인 단에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3분기 한미 반도체 실적 괜찮았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운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파운드리는 원래 반도체 생산을 의미합니다. 설계를 맡은 팹리스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 회사가 대신 생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파운드리는 팹리스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전문 공장인 셈이죠. 파운드리는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매우 복잡하고 미세한 공정 하나에도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몇몇 대형 기업만이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기업으로는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했지만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파운드리는 이를 위한 하드웨어, 즉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팹리스는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파운드리는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파운드리의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배운 파운드리 이해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이데일리 TV 본방사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저희 마켓나우 2부 하는 중에 이 영풍과 또 고려아연 MBK 관련된 이 가처분 신청 2차 결과가 어제 방송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갑자기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이분 모셨습니다. 자,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권세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방송하는 중에 그 가처분 결정이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가 나오고 나서 저도 이제 혼자 생각을 했죠. 센터장님이 내일도 과연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가 네.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가져오셨군요. 5번째고요. 네. 요새는 아이템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편합니다. 아, 그런가요? 좀 더 그러면 심층적으로 네. 준비를 해주실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은 판단이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법원이 고려아연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공개 매수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일에 영풍과 MBK가 이제 최 회장 측에 그때는 공개 매수를 최 회장 측에서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1차, 2차에 걸쳐서 그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어서 자사주 매입 중이었거든요. 이건 소관 목적은 아니었고 그 자사주 매입을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네. 그때 기각 결정을 지난 2일에 내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기각 결정을 내리니까 최은범 회장이 이제 소각 목적의 공개 매수에 나섰었잖아요. 이거는 MBK 쪽의 경영권 분쟁에 그러니까 그 공개 매수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로 이제 시작을 했던 네. 건데 이번에도 법원이 역시나 이제 최 회장 편을 들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양쪽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양쪽 다 되게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그랬었죠. 본인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또 의외로 쉽게 그냥 또 고려아연 측의 편을 들어줬어요. 사실 고려아연은 1차에도 기각 결정이 나왔으니까 2차에도 기각 결정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거의 99.9% 기각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반응이었고요. 그렇죠. MBK 입장에서는 1차의 이슈와 2차의 이슈가 달랐다는 거죠. 1차 때는 자사주 매입을 지금 영풍과 MBK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영풍과 MBK의 특수관계인,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상법상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법원의 판단은 특별관계인이라고 보기가 뭐 어렵다.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유로 자사주 매입해도 괜찮다는 이제 그 유권 해석을 내렸었고 그래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뭐 배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사실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나고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 보통의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원래 그 그렇죠. 공개 매수 제자리에 이전으로 돌아가죠. 회귀가 되는 게 뭐 보통인데 고려아연도 사실 보면 한 3, 40만 원대에서 되게 오랫동안 거래가 됐었고 이제 영풍하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한 50만 원대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MBK가 83만 원 처음에는 뭐 공개 매수가랑 두 번 정도 상향을 해서 83만 원이 되긴 했지만 그 83만 원에 이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시작을 했는데 83만 원에서 또 한 차례 높여서 89만 원이 89만 됐잖아요. 원이 됐죠.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면 나중에 이게 55만 원 뭐 이렇게 공개 매수 시작하기 전에 가격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선 손실 아니냐. 회사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닌 지금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이렇게 비싸게 자사주를 사서 결국 떨어져서 손실을 볼 게 뻔한 이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거는 업무상 배임이다. 그리고 이사회에 이렇게 이 안건을 의결하는데 찬성한 이사들은 선관주의를 좀 놓친 거다. 그쵸. 그리고 뭔가 이 이사회의 이 뭔가 이 약간 이사회 충실의 의무 그쵸. 그리고 뭐 배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같이 걸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건데 이 배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MBK 손을 들어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건데 역시나 법원의 판단은 고려연이 어쨌든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법 자본시장법상 이제 이 절차를 다 준수를 했고 자사주 공개 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네. 이게 위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자사주 매입 한도를 계산할 때 이제 임의 준비금을 빼야 된다라는 게 MBK의 주장이었고 네. 그 고려연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임의 준비금을 빼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도 법원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자사주 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 준비금을 공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경영권 확보를 노린 공개 매수에 이제 대응하는 방어 수단으로 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거의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그 뭐 법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을 할 때 뭐 미국 사례를 가져와서 이제 어필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의 이제 유노칼이라는 이제 석유 회사인데 1985년에 오. 이 유노칼에 대해서 뭐 메사페트로리움이라는 데가 이제 공개 매수 선언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항해서 유노칼이 그 전 주주를 상대로 자기 공개 매수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사가 유노칼의 공개 매수를 금지해달라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을 심리한 델라웨어주의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판단이 결정이 뭐였냐면 공개 매수로 회사가 위협당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행위의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사실 83만 원, 89만 원, 그러니까 MBK는 83만 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개 매수가를 한 차례 올려서 고려에는 89만 원이었는데 83만 원 괜찮고 89만 원은 너무 안 과한가? 이 기준이 약간 그쵸. 모호했던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경영진과 이사회의 이사들의 이제 유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이제 고려아연의 주장이 좀 먹혔던 게 뭐 이번 판단에 좀 뭐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쨌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쨌든 공개 매수 가처분 신청 결정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을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MBK나 영풍 측에서 신청을 한 것인데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거나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려줘서 결국에 고려아연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자 정말 주식시장이 신기한 것이 어제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고려아연 주가가 갑자기 튀어올랐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급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결과 나오니까 바로 올라갔고 저도 어제 차트 보니까 진짜 소름이 끼쳤던 게 88만 9천 원에 딱 고점 찍고 87만 원대로 내려와서 거래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정대로 고려아연 공개 매수 내일까지잖아요. 23일까지인데 어떻게 추이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고려한 공개 매수는 23일까지 진행이 네. 되는 거고요. 뭐 23일에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응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할 결과가 텐데 나오겠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고려한 측은 이 영풍과 MBK가 이런 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게 이 고려한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조금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영풍과 MBK가 5.5% 넘게 이제 네네. 그래도 공개 매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확보했다는 모았어요. 거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매입에 응했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법원이 그거 안 돼라고 결정을 내리면 이게 물거품이 되니까 약간 비례해서 골고루 그러니까 리스크
밝은 엣지 차원에서 차원에서, 그렇죠. 약간 제가 이쪽에도 말씀해 일부 하고 이쪽에도 일부 이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사실인데 고려인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영품과 MBK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한 거는 어찌 보면 시세 조정이다. 어찌 보면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한 거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여튼 뭐 고려는 자사 공개 매수 일단 23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완료하고 거기서 공개 매수한 자사주 이제 소각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서 경영권을 좀 부분을 더 모아야죠. 예, 그러니까 뭐 지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주가가 어제 그렇게 시장에서 그대로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고려아연 쪽에 약간 유리한 것 같은 또 여론이 그 일주일 만에 반전이 됐는데 MBK 영풍층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쨌든 뭐 끝까지 갈 거다라는 식의 의지를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3일까지가 가처분 그러니까 그 공개 매수 기간이니까 가처분 신청은 이제 23일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나왔죠, 좀. 거라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법원이 이거를 조목조목 따져볼 시간이 없었을 거다라는 게 영품과 MBK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업무상 배임 이런 걸로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제 어제 밝혔어요. 아, 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법정 분쟁이 법정 싸움이 되고 됐어요. 있는 건 상황인 건데 이 딜을 주도하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이 사실 김 회장이 M&A 전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또 보면 최영범 회장도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뭐 학사는 수학과를 전공을 했지만 이제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스쿨 출신입니까? 미국에서 M&A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지금 고려아연에 이제 입사를 해서 뭐 회장까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양쪽의 수장이 다 이제 M&A 전문 변호사의 그러네요. 경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만 하면 이제 법적 대응, 뭐만 하면 그러게요. 소송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광일 부회장도 민형사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 영품 정밀에서 제기한. 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은 결국은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이제 타이밍마다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법정 분쟁, 법정 싸움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송에 또 MBK 영풍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주에 저희가 어쨌든 얘기했을 때 어쨌든 지난주에는 또 영풍 MBK 쪽이 약간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사회 장악할 거다 네, 네.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공개 매수에서도 지분 어느 정도 5.34% 확보를 했고 자 그런데 임시 주총 이 소집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밝혀진 게 보니까 네. 고려아연 정관에 이사회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 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 그래요? 또 최은범 회장만 열 수 그렇죠. 있는 근데 거예요?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상법상 이제 대기업의 이사회 소집 권한이 네네. 뭐 누구한테 뭐 이사회 소집 권한을 누구한테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이사회 의장한테 부여하도록 그쵸, 되어 있는데 고려아연은 회장 이렇게 못 박아있는 거예요. 명문화돼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최모 회장이 지금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고 뭐 회장이기도 한데 일단 이제 최모 회장이 이게 임시주총 하려면 이사회가 소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사회 소집 권한을 회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임시주총을 열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해줘 하면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최은범 회장은 최은범 당연히 안 회장. 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법상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을 안 하고 거부한다면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지금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성이 13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장용진 12명이 다 고문이고 최은범 회장 예, 측이라고 12명이 다 했잖아요. 이쪽 편이잖아요. 그럼 이제 장용진 고문이 이사회 소집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지금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불법적이다, 적대적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 소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명분이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임시주총의 첫 시작이 이사회 소집인데 이거부터 이제 장벽을 만난 상황인 거고 이사회 소집도 안 하고 임시주총도 못 열리면 결국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 가서 이제 이 주총으로 허가를 해달라라고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또 지리한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보통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빠르면 이제 2달 안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3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법원이 뭐 임시주총을 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절차상 임시주총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쵸. 뭐 보통 이제 주총하기 전 2주 전에 소집 통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한 6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결국 내년 정기주총 시즌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는 거에 첫 번째 이 고비가 이제 내년 정기주총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면 MBK에 조금 유리하긴 한데 지금 정황상, 사정상, 환경상 내년 정기주총이나 돼야 지금 이 이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안건을 좀 다퉈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옵니다. 내년 정기주총이면 어느 정도죠? 내년 한 3월 보통 이제 3월 3월 말 뭐 보통 슈퍼데이가 슈퍼주총대회 3월 뭐 말이나 4월 3월 초? 마지막 주 뭐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 주 금요일 뭐 그 전주 금요일 정도에 많이 하니까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속 이사회를 열자라고 장 이사가 이야기를 해도 최연범 회장이 거부를 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그렇죠. 그거 뭐 주총 열리는 시기나 뭐 이런 절차들을 따져봐도 빨리 열려도 내년 초에 열릴 텐데 최연범 회장은 어쨌든 거절할 테니까 그렇죠. 거부할 테니까 결국에는 내년 3월 말 4월 초나 되어야 정기주총에서 이 이야기가 다뤄질 것이고 그렇죠. 그때까지 그럼 영풍 MBK는 뭐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려안에 이제 그 공개 매수가 23일 끝나니까 거기에 얼마나 응할지를 좀 봐야 될 텐데 네네. 지금 뭐 고려안도 사실 딜레마예요. 어쨌든 MBK랑 영풍이 그래도 5% 넘는 지분을 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영풍이 갖고 있던 지분까지 합하면 38%가 넘고 네. 그게 자사주 소각을 한 이후에 이제 감안해 보면 한 48%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사는 게 맞나 이 돈을 들여서 그쵸. 이런 생각을 할 거고 한편으로는 이게 최대 20%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17.5%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 물량이고 2.5%가 베인 캐피탈이 이제 매수하기로 한 건데 그렇죠. 2.5% 이게 정도 있죠. 공개 매수를 응하면 그 공개 매수 응한 물량을 가지고 안 분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17.5%, 2.5% 이렇게. 그래서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최대치를 사야 베인 캐피탈이 갖고 있는 2.5%를 우리 의결권을 본인들 의결권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최대치를 사야 되고 최대치를 사서 베인 캐피탈이 가져갈 수 있는 걸 최대로 만들어줘야 그쵸. 그게 우리 쪽에 그렇죠. 표로 올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이제 근데 그걸 다 최대치로 사다니 그 소각하는 자사주가 좀 아깝기도 하고 뭐 이제 약간 돈 딜레마긴 할 세우는 텐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자사주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있잖아요. 2.4%. 2.4% 그러니까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어서 계속 매집했던 그 자사주가 지금 2.4%인데 그게 의결권은 없어요. 근데 이 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신탁 계약을 맺어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한 이후에 6개월간은 이 자사주를 처분을 못 해요. 네네.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게 5월 8일이었고 그때 한 1,500억 원 정도 그때 1.4%를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7일에 또 4천억 원 규모로 이제 신탁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 소지는 못하고 1% 정도 매입을 했을 때 이제 이 공개 매수가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럼 6개월 후면 1.4%는 11월 8일 이후가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체결했던 걸로 산 1%는 내년 2월 7일이 될 텐데 이게 또 금감원 유권 해석상 이게 자사주 신탁 계약을 연속적으로 맺었을 때에는 6개월 후에 처분 가능한 시점을 마지막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한 그 이후로 보기 때문에 11월 8일이 돼도 이제 묶어서 내년 2월 7일 이후에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한테 매각을 하면 그 이제 우호 지분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긴 한데 2월 7일에 자사주를 넘기면 원래 주총에서 의결권은 그 전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폐쇄가 되면 그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결권이 정기주총에서는 이제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으로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게요.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사주를 이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임직원한테 상여급으로 자사주 주는 거예요. 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주 조합에 처분하는 경우인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원들이 저 지금 최 회장 편을 뭐 들겠습니다. 그쵸, 라고 그쵸. 이걸 행사하면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우리 사주 조합에 처분할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사주를 살 수 있는 사라. 자금을 네, 그쵸. 이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진이 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또 배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MBK가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문제 제기하고 또 꼬투리를 이제 잡겠죠. 네.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이제 고려하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진짜 1%의 의결권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뭐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점점 복잡해지네요. 이제 이게 실제로
6개월간 자사 처분이 불가능한 이 텀이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직원이라든지 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호적인 사람들을 어쨌든 마지막까지 다 네, 주식을 맞아요. 뿌려서 그걸 표로 받아오려고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장내 매수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 공개 매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시장 유통물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대략 만약에 최대치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응한다고 하면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이 대략 한 5%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그야말로 고려아연은 품절주가 되는. 고려아연이 80만 원짜리 품절주 되는 네,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MBK도 지금 1%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쵸. 장내 매수 나설 수도 있고, 뭐 이쪽 이제 고려아연 최회장 측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지금 지분 차이가 뭐 이제 우호 지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 갖고 있는 데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네. 이런 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다 최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하고, 뭐 영풀용 지분이랑 들어온다 해도. 뭐 배인캐피탈이 2.5% 취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분율 차이가 2%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럼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고려아연 그러게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내 매수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민연금의 이 캐스모트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그쵸. 것 같아요. 지금 7.83%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공개 매수에 어느 정도 응했을 거라고 보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인 건데, 어제 기관이 많이 사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어쨌든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뭐 83만 원이든 89만 원이든 83만 원을 처분해도 평균 취득가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남기는 남겠죠. 건데, 그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아마 아예 다 처분하지는 않았을 거고, 왜냐면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는 그쵸, 부분이 그쵸. 있기 때문에 한 3, 4% 정도 남기고 처분하지 않았을까라고 한 보고 절반 있는데, 정도? 3, 4%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쵸. 양쪽한테 다. 지금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 아마 주총 날짜가 잡히면 국민연금도 이거를 그러니까 수착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의결권을 어떤 방향으로 행사할 것이냐 이거를 논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감에 뭐 김태현 이사장이 이제 추석해서 발언한 거 네네. 보면 뭐 이제 장기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딱 어느 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또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M&A를 통한 기업의 뭐 구조라든가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인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 국감의 분위기는 국회의원들이 다 영풍과 MBK를 적대적 M&A를 규정하고 이제 질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온 김태현 이사장의 발언은 살짝 이제 고려아연의 최 회장 측에 조금 우호적인 발언이 됐었고,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좀 해석하긴 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MBK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적대적 M&A가 아니다. 왜냐하면 최대주가 영풍이었기 때문에 영풍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가 왜 적대적이냐. 근데 이 고려아연은 약간 특이한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한데, 네. 최대주는 영풍의 장씨 일가였고, 근데 실질적인 경영은 계속 이제 최씨 일가가 했단 최영범 말이에요. 일가가 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영과 소유가 조금 분리된 구조였단 그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MBK에서는 최대주주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아니다. 최 회장 쪽에서는 경영을 지금까지 최 씨가 해왔는데 실질적 경영을 한 이걸 건 안 뺏겠다고 돼. 하는 거는 적대적 M&A가 맞지, 이렇게 갈리는 입장이라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걸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정치 쪽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여기 고려아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속속들이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셔서 어떻게 입장 취하는지에 따라서 MBK 쪽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어쨌든 뭐 고려아연이든 MBK 영풍 측이든 계속 마지막까지 지분을 긁어 모아서 최대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잖아요, 고려아연을. 이것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뭔가 트라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려아연 주가가 80만 원을 넘었던 때가 최근에 그 글로벌 기업인 트라피구나 회장이 다음 달 방한해서 최영범 회장을 만난다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였었어요. 트라피구나. 그렇죠. 이게 무슨 회사죠? 예, 트라피구나가 글로벌 3대 원자재 중개 기업인데 고려아연의 니켈 부분 협력사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고려아연의 자회사 캠코라고 있거든요. 캠코하고 같이 니켈 재련소 투자 협약도 이제 맺었고, 뭐 연간 한 2만 톤에서 4만 톤 정도의 이제 니켈 원료를 조달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서 사실 지금 현재 고려아연의 굉장한 이제 협력사고,
우호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현 지분은 한 얼마나 1.49% 정도 보유를 하고 1.49?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어. 회장이 방한을 한다. 네. 그리고 최영범 회장을 만난다. 만난다. 그러면 이제 와 지금 경영권 분쟁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이 경영권 분쟁 터졌을 때 공개 매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반에 나왔던 스미토모 기억하실 텐데 일본의 스미토모나 그러니까 최영범 회장이 그때 추석 연휴 때 급하게 일본 출장을 가서 네네. 일본의 뭐 소프트뱅크도 만나고 뭐 스미토모도 만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제 MBK 쪽에서의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스미토모 같은 데들이 사실 협력사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인데 여기에 지금 최은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만약에 도움을 줬다 그러면 향후 계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고려현이 가불이 이거는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고려현의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경영권 지키기 위해서 회사의 회사 행위를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트라피고나가 만약에 백기사로 나서거나 우호 지분을 더 이제 추가로 장내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아마도 한번. 이제 MBK와 영풍이 뭐 법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고 이제 일본 스미토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시했던 논리가 전범 기업인데 약간 이런 논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라피고는 그런 논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협력사가 우호 지분이 될 경우에 향후 이제 가불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그쵸, 대해서 네. 이제 집요하게 영풍과 MBK 측이 물고 늘어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현 측에서는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협력사와 함께 또 뭔가 지분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앞으로 향후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또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어제 가처분 공개 매수 뭐 이제 하나씩 좀 해결되는 모습인데 주가는 이제 또 막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고 법정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까지는 이사회에 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계속 좀 소용돌이로 휘몰아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 또 추가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재밌게 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장인 한 끼 식사가 10,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뭐 국밥, 비빔밥, 돈가스, 샐러드, 햄버거, 스타벅스 커피까지 더하면요. 점심 한 끼가 2만 원을 넘기가 십상이죠. 외식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 내수 부진이 계속되자 지난 6월만 해도요. 이 40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27만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내년까지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믿을 건 수출뿐이거든요. 이 CJ제일제당은 식품회사는 내수기업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비비고 브랜드 유명한데 뭐 이를 앞세워서 수출기업으로 도약을 모색 중이기도 하죠. 만두뿐만 아니라 떡볶이 등 이 스트리트 푸드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에 비상이 걸린 CJ제일제당 수출로 다시 날아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이재일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리니, 골리니, 등리니, 테리니, 이젠 러니니. 러닝크루의 목적, 피트,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 아이템 러닝화입니다. 자, 러니니가 탄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리니가 많은지, 이제 뭔 리니가 나올까요? 다음에는 세상에는 많은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리니가 나오겠죠. 자, 이제 이 개보도가 인기가 있습니다. 가수 개보도도 있고요. 뭐 별 개보도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단 모든 거를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 등급이 전부 다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인기 있죠. 막 무슨 어디 회사 근처인가요? 강남역 근처나 뭐 저기 어디 가가지고 뭐 알고리즘에 뜨셔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연봉 얼마 받으세요? 뭐 물어보는 거 있죠. 막 갑자기 들이대면서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5만 원도 주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대학교 가가지고 등급 몇 등급 받으셨어요? 뭐 내신 얼마 나왔어요? 물어보는 거 다 인기잖아요. 이것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뭐 신발 얼마짜리예요? 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등급입니다. 모든 걸 가르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밈을 만들고 이런 기술적인 면은 좋은데 이거를 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는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뭐 너무 좋지만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에어줌 페가수스 41 뭐 있는데 저는 솔직히 러닝화를 안 신으면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무슨 이름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보니까 이제 나이키부터 아디다스, 온러닝 이렇게 쫙 나눠놨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저렴하다고 하는 브랜드에도 비싼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 30만 원대, 아디다스도 온러닝도 나이키도 다 1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뭐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신더라고.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지금 뭐 중고나라랑 당근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다고. 근데 조심하세요. 당근 거래할 때 아시죠? 당근 온도 잘 보세요. 당근 온도 높은 사람이랑 해야 됩니다. 뒤로 가주세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식스는 전체적으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여기가 많군요. 30만 원대는 보이지 않고 호카 데커 아웃도어의 브랜드죠. 뭐 이쁜 것 같긴 하네요, 다들. 저는 솔직히 런닝화를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챙겨 신는 스타일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뉴발란스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얘는 왜 10만 원대를 여기다 써놨죠? 어쨌든 이런 뭐 브랜드들 이게 큰 차이가 있나? 제가 그래서 이 러닝크루의 목적이 그런 거랑 정말 이 달리기를 하러 가는 건지 이 러닝화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건지 아식스, 호카, 뉴발란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급도니까 피라미드식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중에 이제 하나 뭐 피라미드식으로 그려진 게 제가 그냥 눈에 띄어서 갖고 온 건데 월드 클래스 러닝화라고 아디다스랑 나이키에 아디다스에 79만 4천 원짜리가 있나 봐요. 이 무슨 이게 3색을 3라인을 이렇게 크게 그려놨나요? 자, 나이키에 29만 9천 원짜리가 있고 이게 월드 클래스 1티어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티어에 국가대표 러닝화라고 아디다스에 27만 9천 원짜리가 있고요. 아식스에 29만 9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아식스가 부활했나요? 아식스가 러닝화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네요. 3티어에는 흔한 동네 대표 러닝화. 이게 흔한가요? 20만 원짜리가? 호카 24만 9천 원에 서콘이 20만 원짜리. 이게 그냥 한 2만 원짜리 신으면 안 되나요? 왜 2만 원짜리 밑에 넣어놓지도 않았죠? 이게 완전 계급사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모든 걸 계급으로 나눈다고. 사람도 소고기 등급처럼 나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밑에는 없어요, 지금. 2, 3만 원짜리 그냥 허러 빠진 거 신으면 안 돼요? 그러면 4티어, 5티어 정도 되나요? 어쨌든 3티어에 끼려면 20만 원대는 신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흔한 동네 대표 러닝화라고 하니까 그 밑에는 그러면은 취급도 안 해준다는 거죠. 러닝크루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티어에도 호카 서콘 20만 원짜리가 있다. 요즘에 흔한 러닝화 계급도라고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계급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게 20년 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도.
이게 기억하시는 분은 우차사에서 그 안영미 씨가 이거 노페 옷 입고 나와서 계속 그 담배 끓는 목소리로 그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릉부릉 할리라이 할리라이 이러면서 그쵸? 그 양아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때 등골 브레이커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장급이 70만 원짜리였거든요. 이렇게 딱 입으면은 뭔가 그쵸? 우주인 같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에베레스트 산도 없는데 대장급에서 7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이게 그때 그 당시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는 100만 원 넘겠죠. 양아치 계급이 50만 원대, 찌질이 계급이 25만 원, 일반이 25만 원. 그리고 이게 이 순서가 아니군요. 여기에 중상위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 순서가 대장 70만 원, 양아치 50만 원, 중상위권 30만 원. 이게 먼저군요. 이게 60만 원짜리 없는 뭐예요? 날라리 등골 브레이크 60만 원대. 그리고 제일 싼 게 25만 원대가 제일 싼 거네요. 일반과 찌질이. 그래서 이제 이 대장급 70만 원짜리를 입으려고 엄마 보고 이거 안 입으면은 나는 지금 학교 가서 저기 왕따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등골을 파먹었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했죠. 대신에 이때 영업무역 주가는 최고였습니다. 그쵸? 더 이상 엄마의 등골을 파먹지 않으니까 영업무역 주가가 저 모양인 거예요, 지금. 그쵸? 영업무역은 좋았어요, 이때. 등골을 파먹었어야 되는데. 그쵸? 이제 더 이상 파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주가가 안 오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10대들이 지금은 다 30, 40대가 됐어요. 자, 이 그 타임머신으로 다시 옛날 것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옛날에 정영동 씨가 한 꽁트 중에 거기서 나옵니다. 패딩을 입지 못해서 이제 떡볶이 코트 입으면 왕따 당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급이든 뭐 최소한 중상위급을 입어야 되는데 떡볶이 코트 입었다고 따돌림을 받는 10대. 그래서 이제 자식에게 사주지 못하니까 피눈물 흘리는 부모.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은 주가가 최고였다고요. 요즘 패딩은 10대에게 교복과도 같은 필수품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극 중에 드디어 떡볶이 코드를 벗고 대장급을 입은 이 정영돈 씨의 모습. 그제서야 친구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참, 이런 현실입니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다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우차사에 그 꽁트가 나온 거예요. 불우하고 자기가 뭐 이제 일진짓만 하고 다녀서 돈은 없으니까 그 친구 반 친구 거를 뺏어 입는 거죠. 그 역할을 안영미 씨가 한 거였어요. 그 세태를 풍자한 거죠. 자, 지금은 노페의 시대가 같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게 등골 브레이크인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러닝 크루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SNS에서 또 난리가 났죠. 자, 러닝 동호회 빤스런의 크루 김하영 씨. 이제 한강 작가님 흉내내고 있던데 이제는. 러닝 동호회에서 여왕벌이 받는 대접. 자, 여왕벌은 어디나 있고 사실 동호회. 모든 동호회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왕벌이 꼭 한 마리씩고 여왕벌 놀이를 합니다. 그 여왕벌 놀이를 하는 거기서 만약에 다른 여왕벌이 들어왔을 경우에 정말 이제 피 터지는 혈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러닝 동호회에 혼자 여왕벌이 한 명 있었을 때 아영이 등장하자마자 일동 기립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김원훈 씨 역할이 제일 웃기던데. 뭐든지 다 주죠. 뭐 아이폰도 있고 몇 개 다 있어요. 이거 하나 있는데 가져 너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러닝 크루를 풍자한 이런 SNL에 이런 꽁트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강시민공원이죠. 물론 이거는 몇 년 된 뉴스거든요. 이거 2030 세대로 모여 달리는 모임 러닝 크루가 국내 달리기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더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차선을 다 차선이 아니고 차선에서 달리긴 해요. 한강의 모든 트랙을 다 메꿔버립니다. 이제 가족들이 달릴 수가 없어요. 혼자 달리는 사람 달릴 수가 없어요. 다 치워버리거든요. 지금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예 대책을 내놨습니다. 러닝트랙 이용 규칙,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해가지고 5명 이상 같이 모여서 달리면 안 되고 인원 간 간격 2m 이상 유지한다. 간격을 미유지할 때 현장 관리 직원 판단에
지속 반복적인 방송 소출동은 현장 계도 등으로 주의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뉴스 보니까 그 옆에서 방송을 아무리 해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다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법적으로 잡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이 지금 5인 미만 같은 경우에 모는 예외를 제공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서초구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서초구의 한강 반포지구에 이런 지금 저기도 한강 반포지구에서 촬영한 거예요. SNL도. 그래서 지금 이런 제안까지 나오게 되었다. 얼마나 심하면.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반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등골 브레이커가 많을 때 영업무역의 주가가 최고였듯이 이렇게 러닝크루의 문제점이 많다는 거는 러닝화가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요? 아까 왜 산린이, 골린이, 등린이, 테린이, 그다음에 이제 러닝이 했냐? 이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다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냥 유행에 따라. 그냥 유행에 따라. 뭐 여왕벌 노릇을 하든 인스타 감성사진 찍으려든 산에 갔다가 그 사람이 이제 산이 인기가 없으니까 골프를 치러 갔다가 꼭 골프가 없으니까 테니스를 치러 갔다가 또 테니스 인기가 없으니까 이제 러닝으로 갔다.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2022년, 2023년에 골린이 테린이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보면은 2022년, 2023년에 뭐 이런 대회가 너무나 많아요. 테린이 테니스 대회. 자, 뒤로 가볼까요? 또 테린이 대회. 뒤에도 또 테린이 대회가 또 나옵니다. 다 테니스 대회 이름이 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테린이 대회. 대부분 다 1회죠. 처음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 골린이 대회. 골린이 골프 대회. 그렇죠? 이것도 1회죠.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딱 골린이 뭐야? 이건 또 스크린 골프장 골린이 대회. 다 테린이 골린이 다. 자, 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많아졌다가 이제 싹 없어졌어요. 이제 다 러닝이로 갔어 또. 자, 이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러닝 크루의 문제점을 세태를 풍자한 꽁트가 많아지고 막 그 지자체 단체에서 저런 그 제한 정책을 피고 이렇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러닝 인구가 많다는 얘기고 러닝화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면 주가는 좋아져요. 아까 전에 말했죠. 등골 브레이커 뉴스가 맨날 나오고 부모님 등골을 파먹고 눈물을 흘리게 하네. 이런 사회적 문제, 일진 문제 이런 게 막 불거질 때 영업무역의 주가는 제일 좋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러닝크루의 문제가 확 불고 러닝크루가 뭐 저 민폐를 일으키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 러닝화의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호카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데커 아웃도어의 주가입니다. 물론 어그부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그부츠가 이제 사계절화가 됐고 다시 복고바람이 불면서 어그부츠의 바람이 새로 불고 있고 겨울철만 특화된 계절성은 갖지 않게 되었지만 호카 브랜드의 어떤 그 성장성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죠. 지금 몇 배가 올랐나요? 25달러에서 175달러 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식스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와, 아식스 대박이죠. 지금 얼마예요 이거? 500엔짜리가 3,000엔 가까이 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키. 자, 나이키는 뭐 젠지 세대에서 인기를 조금 덜 얻으면서 아식스랑 호카에 밀리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많죠. 하지만 빌 에크먼은 샀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온홀딩이라고 새로 떠오르는 브랜드 서콘이랑 온홀딩스 동네 러닝화. 이 부분에서 지금 얘도 지금 꼬리가 긴 부분을 뚫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기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새로운 완전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위에 그림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영업무역 관련해서 볼까요? 골드윈. 골드윈이 그 노스페이스의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골드윈 코리아라는 업체가 이제 영업무역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장사를 했었고. 자, 골드윈의 주가는 조금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자, 골드윈은 아웃도어 관련주지만 얘네도 지금 러닝화가 있어요. 얘네도 러닝화가 있다는 거. 스키복도 있고요. 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 주식도 하나 해야죠. 감성 코퍼레이션. 유승범 씨가 선전하는 그 굉장히 비싼 아웃도어 관련주. 그렇죠? 이 주가도 한 단계 올라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저기 2018년 고점 위에서 놀고 있죠. 아직 괜찮은 흐름이죠.
자, 감성 코퍼레이션 얘네도 그 러닝화가 있습니다. 트레일러 러닝화가 골드윈도 감성 코퍼레이션 다 있어요. 근데 주력이 아웃도어이기 때문이죠. 아웃도어 인구는 지금 가을이라서 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까 아웃도어가 교실에서 그냥 아웃도어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로 끝난 등골 브레이커로 그냥 아웃도어 관련주만 뜬 거고 아웃도어는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윈이라든가 감성 코퍼레이션도 러닝과 아웃도어가 접목된 이런 주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러닝 크루의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발현이 되면서 올해 주가는 좋아질 수 있는 게 옛날에 등골 브레이커와 영업무역의 주가사라에서 볼 수가 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듭평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으러 들어온 불건전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 세력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주식하러 온 거 아니라고 개미 꼬시러 온 거야. 쟤 상개미 할 끼라니까? 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환율이 3개월 만에 1,380원 선을 뚫었잖아요. 장중에 1,382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1,378원으로 약간 좀 내려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서 시장도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1%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강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실적과 대선 이슈까지 글로벌 경제를 통틀어서 국내 자산 시장의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네.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S&P 500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우리 네. 시장은 역시 못 따라가고 있고 미국 경제 강하고 지금 네. 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경기 연착륙을 넘어서 아니다. 지속적으로 쭉쭉 갈 거다. 요런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미국 경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소 궁금했습니다. 네.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 시나리오 없다. 그 가능성 너무나 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국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가지고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우리나라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2%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25%를 훨씬 넘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그 사이즈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은 노랜딩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아마도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기 차트에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 예대율이라는 건데 제가 과거에 은행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전체적인 예대율을 보면서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금리도 내려주기 시작했고 또 예대율은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보통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수는 있으나 깨질 가능성, 즉 어떤 큰 하드 랜딩, 어떤 경기 침체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거기다가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숫자 한번 보실까요? 아틀란타 연은의 지금 숫자가요. 자그마치 3.4입니다. 정말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고용시장도 괜찮고요. 고용시장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소비시장이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까지 뭐 더한다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은 뭐 잠재 성장률 2% 미만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게 훨씬 더 높아졌다. 예,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수시장 관련돼서의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실업 청구권자 수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이 소매 판매 숫자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역시나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경제는 견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노랜딩 시나리오로서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뭐 길게는 4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시면서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제 테일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볼 때 지금 짙은 색이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거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는 거의 많이 줄었죠. 그러네요. 예, 하늘색에서 확 짙은 파란색으로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 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예. 뭐 유가 오르면 또 그렇게 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강달러 지속이 되고 있고 자금도 미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노랜딩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투자자들은 가만 보면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심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고용 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고용 시장이 약간 삐끗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우리나라가 계속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용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생산성이 우리나라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인구 감소에 대한 리스크 걱정 많이 하죠.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저출산에도. 네. 예. 그래서 미국도 사실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고령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용시장 자체도 괜찮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고용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를 내려줄 어떤 그런 환경이죠. 즉 최근에 0.5% 내리니까 얼마죠? 5%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낮아져 있죠. 그래서 네. 추가로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고 미국은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주면서 고용시장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실업률도 보시면 일부에서는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살짝 저 오른쪽을 보시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4.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4.4?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는데 최근 2달 연속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안정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업률 저 정도인데 경제 성장률이 3%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고용 시장도 봐야 되지만 생산성 지표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보시면 채권 금리가 잘 안 떨어지죠. 네. 예, 그래서 네.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단기 금리는 떨어뜨려 주지만 장기 성장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4.19%. 이게 어떻게 보면 2주일에 또 최고치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네. 어쨌든 가성비가 있네요. 왜냐하면 네. 인구가 뭐 줄어들고 뭐 실업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생산성이 받쳐주니까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환율 이슈 굉장히 중요한데 킹달러가 막 힘을 내니까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막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예. 네.
제가 사실 한 30년 이상 글로벌 경제를 들여다보고 분석을 네. 하면서 지금만큼 제가 걱정이 많아진 적이 그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강달러 뭐라고 보다도 예. 어쨌든 미국의 경제의 규모 사이즈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고 다른 나라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뭐 서프라이즈 인덱스 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미 연준이 금리를 좀 내려주면 그래도 달러 강세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달러 부분은요. 더더욱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절하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절상될 가능성보다 더 높지 않나. 예, 물론 절상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금리의 환경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의 환경이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리스크 요소라든지 다 들여다봤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튼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지표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가 2%대이죠. 그죠? 그러니까 3%이던 게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질 성장률이 앞으로 얼마까지 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부채 비율, 우리가 민간 부채 비율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민간 부채 비율이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말 높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좀 분석을 해봤었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다른 나라 국가인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서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민간 부채 비율은 어느 나라보다 더 높다라는 것은 그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떤 불확실성을 키워준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최근에 TSMC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도 확연하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예, 보면 궁금해지네요. 시장 점유율이 지금 TSMC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잘 올라가지가 않고 있는 부분이 예, 예. 어떤 리스크 팩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을 놓고 봤었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쪽은 정부 부채가 많았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경제는 탄탄하고 우리는 뭐 민간 쪽 부채 너무 많아서 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이고. 예. 국민들이 해피하지 않죠. 예. 우리 국민들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어쨌든 낮게 유지시켜 줘야 되는 환경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자금 유입을 잘 안 할 거고. 그렇죠. 리스크가 높으니까. 정부에다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물 하나 풀기가. 어쨌든 워낙 약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또 들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지금 더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 그 후보자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승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네. 이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도 흔들리고 있고 네. 어쨌든 이게 달러 강세의 주 요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떻게 뭐 보시나요? 조금이 아니고요. 네.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 2주 전에 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꿈을 꿨거든요. 왜 예지- 그런지 예지몽.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당선이 됐었을 때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플러스적인 요소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지금 보시면 트럼프 스윕이라는 퍼센티지 보시면 20%에서 33%, 그러니까 공화당과 트럼프가 둘 다 이기는 케이스가 20%대에서 33%로 크게 치솟았고요. 예.
헤러스 지금 보시면 스플릿 쪽이 33%이던 게 22% 훅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화당의 어떤 세력이 앞으로 세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헤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는 관세를 올리지를 않을 거고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세금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한 관심이 더 늘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도 뭐 오히려 좀 약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 헤러스가 했었을 때 이제 미국의 S&P 500의 EPS가 마이너스 4.7%. 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법인세를 21%이던 걸 28%로 올렸을 때 영향. 근데 이제 오른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EPS가 4% 늘어난다. 왜? 관세를 법인세를 지금 21%이던 걸 15%로 떨어뜨려 준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예. 여기다가 만약에 재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관세를 100% 올리겠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 말고 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들어오면 1000% 매기겠다. 네,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과거 1922년에도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 관세를 왕창 올렸던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요.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은 미국 위주의 정책을 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몇 년간 미국 위주의 어떤 경제가 만들어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나라 국가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후유증으로 올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도 생각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달러가 약세로 빠르게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예, 원화가 빠르게 강세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금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자가 된다면 자국주의가 더 강해질 거고 보호무역주의가 더 세질 거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이거 다시 문제가 되겠네. 이거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부작용이 그쪽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네.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요, 아니면 전 세계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1%가 안 돼요. 예, 뭐 지금 중국에서 나온 숫자가 뭐 1% 미만이고요. 유럽 쪽에서 나온 숫자가 0.8%입니다. 근데 미국 쪽은 여전히 그래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2%대예요. 그만큼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2%니까 머리 따라잡기는 했네요. 예. 예. 근데 2%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게다가 실질 성장률 GDP가 3%면 그러면 이제 그 큰 경제가 매년 5%씩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성장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거죠. 글로벌 성장에 중국도 있어서. 지금 5%못 잡아서 안다는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또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주거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요. 주거. 예. 그래서 주거비 비중이 지금 전체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게 70%가 넘습니다. 근데 전달 대비해서의 숫자가 지금 0.2%로 하락했어요. 과거에 막 이 주거비 증가율이 막 7%, 8%이던 게 이제는 연간 환산했었을 때 2.5%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마도 2%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국가, 여기에 실질 성장률이 높다,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미 연준도 굳이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높게 유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5%인 금리, 그러니까 4.75에서 5조, 이거를 아마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1.5% 정도 더 내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볼틱 드라이 인덱스, 즉 그러니까 운송비 관련된 거죠. 보시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송 비용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유가도 안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글로벌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쪽이.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생산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연간 환산으로 2.7%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고용시장 이외의 부분으로서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서 글로벌 경제를 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분석을 잘해주시니까 귀에 이제 쏙쏙 박히는데 그렇다 보면 네. 이제 미국 연준 쪽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겠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예, 그 성장률 그런 거 이제 데이터 잘 할 테니까. 네.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요, 강달러, 원화 약세는 지속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 시장도 막 떨어지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믿을 거는 기업 실적에서 좀 분위기를 맞아요. 바꿔주는 거? 이걸로 조금 더 초점을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발표 줄줄이 납니다. 네. 뭐 엔비디아는 2주 후에 나겠지만 여기에 실적 포인트는 뭘까요? 예.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좋다고 얘기했죠. 게다가 실적이 발표되는 전에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있죠. 전망치. 그게 지금 보면은 올해 3, 4분기 이익 증가율 3.4% 미국의 S&P 500 기업에 대한 예측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성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숫자 보시면 3분기에 이익 증가율의 18.1% 성장률을 보여주는 곳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 세븐이고요. 예. 나머지 493개는 0.1%.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장이 저기서 오는 거예요. 비중이 크군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미래로 갔었을 때 내년에 대한 숫자인데요. 짙은 파란색이 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고요. 녹색이 나머지 493개입니다. 다 낮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보세요. 미국이 가장 좋고 그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가장 큰 기업들이 가장 좋고 네.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경제나 실적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이 실적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위주로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어저께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3.5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왜 그렇죠? AI 관련돼서 미국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엔비디아와 연결이 된 기업들이 좋죠. 그러니까 그게 SK 하이닉스. 예.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에 시간이 좀 테스트 걸리고 중.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미국 경제가 좋은데 미국 경제가 어디에서 좋냐? AI 관련된 쪽이 정말 좋다. 그럼 거기와 연결시켜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냐, 업종이 뭐냐,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S&P 500의 이 영업 마진율이라고 하거나 순이자 마진율이요, 평균을 내보면 12%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마진율이 11%면 뭐 네. 말 다 했죠. 그냥 부러운 겁니다. 네. 예, 엔비디아의 영업 마진율 뭐 아시죠? 80%.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업과 연관성이 높아야지만 어떤 그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익 증가율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우리가 감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익 증가율이 미국 경제가 좋으면 그래도 좀 쫓아가요. 왜냐하면 중국의 의존도보다도 이제 미국의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속도를 좀 더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더 미국 쪽과 연관성을 높이셔야 되고 중국 쪽과 연관성을 낮춰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지난 거의 한 8년 동안 계속 한국으로 돌아온 11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미국의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서 한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이끌고 힘세고 그런 세력이 있는 미국 빅테크, 빅4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그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슈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도 1위 기업 마루티 스즈키 기업을 이길 날이 과연 올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GDP는 2등인데 내수 시장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내수 시장으로서는 1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2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예. 이 시장을 잘 공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참 지난 10년 동안 잘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저걸 유지시켜야 돼요. 예.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우리 시장 점유율 중국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인도에서 그걸 잘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중국이 아니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잘 경쟁을 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로서 잘 하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너무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올바른 걱정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의 판단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잘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분석 잘 들었고요. 오만한 인터뷰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적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한 주. 이제 뭐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빅 기업들, 빅테크 기업,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우리 시장에서는 대형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제 테슬라 실적을 한번 살짝 체크해드렸는데 오늘은 국내 시장으로 와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죠.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앵커 브리핑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는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사감을 썼는데 SK하이닉스는 괜찮을까요? 축포 터뜨릴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뭐 대기하고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작 날짜 시간 안 알려주니까 저희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자,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SK하이닉스가 보통 8시 근방에 실적 발표합니다. 뭐 8시 5분이 될 수도 있고 8시 30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 시작하기 전에 아마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잘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실적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올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FN 가이드에서 집계를 해봤더니 자, SK하이닉스 3분기 이번에 매출은 18조 370억 원 정도, 18조를 넘길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 일단은 삼성전자는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일단은 7조 원대 이야기가 나왔다가 삼성전자 실적 보고 이거 좀 낮춰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눈높이가 약간 낮아졌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6조 7,6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 기록했었잖아요. 그런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도 23%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7조 원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푼 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뭐 워낙 좋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적자 기록했다가 올해 이제 HBM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면서 6조 7천억 원대, 7조도 넘을 것이다. 2018년 3분기에 6조 4천억 원대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뛰어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역사상 분기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겨울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꽝꽝 얼어붙어서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든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 맞아서 HBM의 경쟁력을 재확인했고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이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이사회 40% 정도가 반도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요즘 내부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치열함도 사라졌고 기술자 우대하던 그런 문화도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SK 하이닉스는 성과주의, 주식 연계해서 보상도 하고 연구를 철저히 하고 실적 내면 무조건 보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거의 팀 엔비디아만 가고 있습니다. 설계 쪽에서는 엔비디아는 184% 넘게 올해 상승했는데 AMD는 12%밖에 상승 안 했죠. 파운드리 쪽 TSMC 80% 넘게 상승세, 인텔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HBM 쪽에서도 삼성전자 올해 20% 넘게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는 30% 넘게 상승 중. 과연 SK하이닉스가 목요일에 좋은 실적 발표하고 우리 시장에 그나마 조금 쇼크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파른 원화 약세는 국내 자산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 이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뒤집어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2부로 저희가 오전장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데일리 TV의 오후에도 계속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